안녕하세요. 박현모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세종이 다스렸던 15세기 전반기 동안 과학기술사 분야에서 조선이 지구상의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앞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의 성과가 서양의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아랍 그리고 중국보다 과학기술 수준이 훨씬 능가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요? 저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나온 그 책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이 이제 바로 그 책인데요. 동경대 이또 준타로 등이 교수 등이 편찬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동서양 각국의 과학기술 성과가 시기별로, 연대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나누어 표시되어 있는데요. 세종의 재위기간, 즉 1418년부터 1450년까지 그 시기를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단층 촬영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보면 코리아 하나가 21건이고 차이나가 4건, 중국 4건이죠. 그 다음에 재팬, 일본은 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표현을 해서 C4, C는 차이나죠. 차이나가 4건, J0, 일본은 0, 그 다음 K21, 코리아가 21건, 그리고 동아시아를 제외한 유럽, 아랍, 인도를 다 합쳐서 이른바 아더스, 기타 이런 나라들을 합쳐서 19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듯이 세종 때 과학기술의 성과는 21건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선진국이 바로 당시 조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당시 노벨상이 있었다면 아마 조선이라는 나라가 21개 과학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유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 K21의 비밀이라는 책을 써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종 때 이루어진 그 과학기술, 이른바 K21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21개를 천, 지, 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이제 표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하늘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성과들이 있습니다. 즉 하늘의 형상과 운행을 관측하기 위해서 경복궁 경회로 북쪽에 설치한 천문대인 대간이대라든가, 그렇게 천체 관측을 통해 알아낸 우주의 그런 그 법칙성을 서울의 위도에 맞게 편찬한 칠정산 4편, 다 이게 이제 그런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570여 년 전에 전 지구상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천문 계산법을 완성해서 소유하고 있던 민족은 중국, 아랍 지역, 그리고 조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조선의 역법은 또한 250년이 지나서 1684년에 일본인들이 최초로 정약력이라는 역법을 채택할 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 땅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성과입니다. 땅에 내리는 비의 양이 얼마인지, 또 강에 흐르는 물이 얼마나 높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치국이, 그리고 수표, 또 산과 들의 산천의 형세라든가 각 지방의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한 각종 지리지들이 많았죠. 그리고 땅의 성질을 파악해서 갈고 씨 뿌리며 비료를 주고 또 거두는 법의 선진농법을 집대성한 유명한 농사직설이란 책,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첨단 냉장 시스템인 석빙고 설치 등이 바로 이런 땅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제 하나가요. 이 유명한 치국이 서양보다 200년 앞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세계 최초로. 그 치국이 관련 세종실록 속 이야기입니다. 1441년 4월에 세종이 눈병 치료차 충남 온양에 있는 온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긴급히 정부 예조의 관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에 황사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황사비 왔는데 이렇게 긴급 보고하느냐 그러는데, 그 당시 황사비는
이 이변에 속하는 재난이라서 왕은 반찬수를 줄이는 등 삼가고 근신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종은 그래서 이 온천족을 중단하고 서울에 돌아가려고 상경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에 있는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긴급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어저께 예조 관리가 황사비가 왔다고 긴급 보고를 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궁궐에 있는 여러 빈물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더니 어떤 것은 노란 게 떠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맛도 보고 색깔도 조사해 보았더니 황사가 아니고 소나무에서 떨어진 송화가루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세종은 이렇게 서로 보고가 다르니 일단 돌아가는 것을 보류하라. 그리고 환관을 서울에 보내서 정확히 요즘 말로 팩트 체크, 사실을 확인하라고 보냅니다. 그 결과 보고를 받아보니 바로 안평대군 말처럼 그 당시 서울에 내린 것은 황사비가 아니고 송화가루였다는 것이 밝혀지죠. 그때 세종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근년 이래로 최근에 세자, 나중에 문종이 되는 세자가 가뭄을 근심해서 비가 올 때마다 땅에 얼마나 비가 젖어갔는지 그 깊이를 땅을 파고 보았었다. 그런데 정확하게 비가 온 푼수, 깊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리를 이렇게 부어서 궁중에 구리 그릇을 여기저기 두어서 빗물이 그 구리 그릇에 괴인 푼수 깊이를 실험하였다고 됐습니다. 이게 세종실록 23년의 그 기록인데요. 다시 말해서 서울에 있는 안평대군이 그 황사비인지 송화가루인지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큰형, 즉 세자 이향이 백성들의 가뭄을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서 발명한 추구기 때문이었고 그 추구기를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자세히 조사하고 긴급 보고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저는 이 추구기 이야기를 보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세자, 즉 문종의 어떤 실험 정신, 그리고 아버지를 좀 더 쉬게 하겠다는 둘째 아들 효심, 안평대군의 효심, 그리고 상반된 보고가 들었을 때 어느 편을 들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하는 이 세종,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추구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관한 그런 분류가 있고 두 번째가 땅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람의 분류에 해당하는 과학적 성과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그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교육을 위해서 만든 문자인 한글, 그리고 구텐베르크보다 20년 앞서 만들어진 조선의 금속알자인 경자자, 그리고 나중에 갑인자 등이 그런 그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 국방과학기술인 천자총통 등 철제화포,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편찬되었던 그 총통 등록,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학 확립에 기여한 뭐 향약 채취 원령이라든가 향약 집성방, 이건 전부 다 이때 의학서에 들어가는 사람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이죠. 흥미로운 것은 은여제도를 세종이 태종으로부터 이어받아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것입니다. 의학 선진국의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인데요. 지금의 국립의료원에 해당하는 재생원에 근무하던 허도란 사람이 태종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자 의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사는 모두 남성뿐이었는데 여염집의 여성 환자들이 남자 의사들에게 진료받는 게 부끄러워서 질병을 다스리지 못해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태종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위 6년에 1406년이죠. 서울의 재생원에 처음으로 여자 의사 은여를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도가 17년이 지나서 1423년에 다시 제안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왕이 바뀌어서 세종 5년째 일인데요. 허도는 태종 때 여자 의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참 획기적인 일인데 문제는 도성 안의 부녀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자 의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뭐 존귀한 집안의 자녀나 일반 백성의 자녀나 모두 혜택을 받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방에서들은 여전히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세종은 허도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해부터 지방의 관에 소속된 여자 노비, 즉 관비 등을 중에서 총명한 자들을 뽑아서 서울로 불러올립니다. 바로 재생원에서 역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중 하나 쓰인 것이 바로 아까 K21 세종 때 만들어진 과학기술 하나인 향약 집성방을 가지고 이제 은효들이 침 놓는 법, 뜸 뜨는 법, 약을 조제하는 법을 모두 배워가는 텍스트로 이용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기를 만약 이때 허도의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여성 환자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대장금도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장금은 중종 때 바로 은효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은효 제도를 살펴보면서 생각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휴머니즘이라는 말인데요. 허도는 남녀 간의 분별을 지키자니, 즉 예를 지키자니 생명이 이태로워지고 또 반대로 생명을 살리자니 또 남녀 간의 예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딜레마 상황이죠. 이 은효 제도란 혁신적인 제안을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또 왕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시행을 합니다. 말로만 생명을 존중한다는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휴머니즘의 정신이 혁신적인 제도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리더였다는 점에서는 이분들이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15세기 조선이 당시 세계 최고 과학 강국이었다는 사실을 일본에서 나온 책을 근거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룩된 최고 성과 중에서 최고기와 은효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말이 참 좋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야기 들려주기는 메시지 전달과 함께 정서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지요. 특히 은효 제도 얘기는 세종의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 씀씀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숨은 고통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잘 이어지지 않고 있지요. 맨날 사람이 없는 얼굴 없는 과학이론,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성과만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진 그런 과학기술 얘기 참 좋았고요.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힘들게 이룩해낸 사람을 우리가 더욱 존경하는 것처럼 그 세종 때 많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서로 공감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그런 스토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